시작됐습니다. 지금 시각은 1시 5분입니다. KBS. 야, 왜? 점심시간에 뭐하냐? 자야지. 야, 그러지 말고 이거 한번 들어봐. 뭔데? 지금 당장 라디오를 켜봐. 나른한 오후 깨울 시사 토크쇼. 모두가 즐길 수 있고 함께하는 시간. 유쾌하고도 신나는 시사 토크쇼. 오태훈의 시사본부. KBS 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시사본부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9730 우물정 9730번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 또 팟캐스트와 콩 KBS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사본부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방송 접하실 수 있습니다. 일라디오 혹은 시사본부 유튜브 창에 이렇게 검색하시면 영상으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2부에는 한 주간의 언론 보도를 분석하고 비평하는 시간입니다. 정상근 알파고의 와치독 시간인데요. 자만 아메리카의 알파고 신하시 외신 기자 먼저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듬직한 정상근 전 미디어오늘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2주째 감사합니다. 왜요? 2주 동안 제일 먼저 저를 소개하셨잖아요. 먼저 소개하면 기분이 좋나 봐요. 예, 인간 본능이 그렇죠,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조금 지난 내용인데 이걸 좀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난달 21일이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방송통신위원회 시민방송 RTV 여기에 방송의 100년 전쟁의 법정 제재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의 의미를 좀 짚어보는 시간 갖겠는데요. 정상훈 기자, 네. 이게 언제 중징계가 내려졌고 어떤 심의가 있었는지를 좀 알려주세요. 네, 이 100년 전쟁이라는 게 이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이름인데 네. 이승만 전 대통령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일대기를 다룬 뭐 그런 내용이고요. 이거를 시민방송 RTV가 받아서 그 2013년에 이 3개월에 걸쳐서 총 55차례 방송을 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런데 2013년 8월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 100년 전쟁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이승만 초대 대통령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다양한 해석이 공존을 함에도 이를 균형 있게 반영하지 않고 네. 또 특정 자료만을 근거로 편향된 내용을 방송한 사실이 있다라면서 이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이 관계자에 대한 징계 그리고 경고 조치를 내렸는데 네. 이게 당시에는 좀 상당한 논란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허위 사실이 아니라 이 다양한 해석을 다 다루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 관계자 징계 그리고 이 방심위에서는 뭐 좀 작지 않은 수준의 징계인 경고를 내렸다는 게 네. 이 정당하냐 뭐 이런 지적이 좀 나왔었고 그런데 이에 대해서 뭐 재판에 돌입을 했는데 얼마 전에 이제 대법원이 이 방심위가 부당한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판결을 한 겁니다. 네. 이 다큐멘터리 100년 전쟁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길래 이런 징계가 나왔던 겁니까? 저 그거 다 봤어요. 잠시만요. 보셨어요? 예, 네. 예. 먼저 그럼 알파고 기자가 어떤 내용 담겨 일단 있던가요? 하시고 제가 다음에는 외국인으로서 외국인이 봤을 때. 유리할 때는 외국인이고. 네. 정상 기자가 그럼 먼저 소개해 주세요. 그럼. 이게 그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일 행적을 담은 다큐멘터리인데요. 박정희 전 대통령은 뭐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긴 하죠. 이 만주 군관학교 출신에 뭐 이게 친일 행적이 있다라는 거고. 근데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이승만 전 대통령이 당시 저서에서 그 일본에 대해서 우리나라 신민들이 깊이 감사히 여길 바 뭐 이런 내용을 뭐 적기도 했고 또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것을 두고 네. 아라사 그러니까 러시아를 이기고 군함을 격파했으니까 뭐 이러한 경사가 다시 없다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알파고 기자는 이 100년 전쟁 봤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너무 깊이 봤어요. 왜냐하면 저는 예. 내 학원 때 그 분야를 그 시기를 연구한 사람으로서 그거 봤는데 저 지금 여기서 이승만 대통령의 변호를 하고 싶지 않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시기에 대해 저는 나름 좀 약간 비판이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땐 불편한 점들이 있었어요. 불편함이 있었다. 예를 들면
4.19가 일어나기 전에는 이제 미국이 되게 싫어했었어요. 이승만 대통령. 왜 그러냐면 빨리 한일 협정을 하라고 압박을 했는데 그 이승만 대통령이 죽어도 일본 사람들이랑 나는 협정을 그 일본에 대한 분노가 그 안에는 너무 있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으로 도피하기 전에 진일 사람들이 고발을 해서 감옥에 들어가서 고문을 당했던 사람인데 네. 물론 정치를 하다 보니까 진일 행적으로 보일 수 있는 행동을 할 수도 있으나 그 안에는 반일 감정이 너무 깊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너무나 진일로 보여졌거든요. 그 영상이.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영상이에요. 그걸 또 이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되나라는 질문을 던질 때는 그냥 보고 넘어가야 되는 영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었거든요. 네. 하지만 단순히 그냥 인터넷에 떠도는 영상이라고 하면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그렇게 조치를 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고. 네, 그걸 이제 그 시민방송 RTV가 방송을 했기 때문에 심의가 이런 조치를 내렸었습니다. 네. 2013년에 방송도 됐고 징계도 내려졌고 참 오래 끌었습니다. 아마 이 시민방송이나 RTV 쪽에서 소송을 아마 한 것 같은데. 네네. 징계 무효 소송이라든가 뭐 이런 걸 아마 조치를 취한 것 같고 이 결정이 이번에 나왔어요. 네. 대법원이 어떻게 판결을 냈어요? 대법원은 이 100년 전쟁이 공적 인물 그리고 공적 관심사를 반영해서 제작한 이제 역사 다큐멘터리라면서 네. 이 사자의 명예 존중 규정을 위반했다 이렇게 보긴 어렵다고 그러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그런 결정에 대해서 좀 위법한 결정이다라고 판결을 했었습니다. 이 판결에 대해서는 두 분은 어떤 입장이세요? 저는 당시 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가 좀 편향적인 심의였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던 게 뭐 역사적 인물과 사건에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여지가 있고 네. 또 그게 이제 학계와 시민들이 공감하는 평가에 따라서 이 사건이 역사적 사건이 이제 구성이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좀 이런 역사에서도 뭐 어떤 인물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좀 네. 이런 해석 저런 해석을 이렇게 이것저것 다다다다 이렇게 붙이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기계적 중립이라는 것을 이유로 이렇게 좀 역사적 평가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붙인다면 그게 이제 과연 진실에 가까운 것인가 그 역사적 해석을 뭐 그게 이제 뭐 완벽하게 정리를 한 것인가라는 데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좀 예를 들어서 그 5.18 같은 경우에도 과거 어떤 이제 사태라든지 네. 폭동이라든지 이렇게 규정이 되었었는데 이후에 이제 역사적 사실이 드러나고 어떤 이제 증언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이 5.18이 민주화 운동이라는 새로운 역사적 해석이 내려진 것이고 네. 또 이를 자행한 이제 신군부 세력에 대해서 이제 역사적 단죄가 내려지기도 했던 거죠. 근데 이 5.18에 대해서도 뭐 피해자들이 얘기를 내보내면서 한편으로는 폭동이라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역사적 평가를 내리는 게 이 역사 다큐 측면에서는 이게 그 불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 뭐 여러 가지 좀 생각을 뭐 다르게 할 수 있는 다큐멘터리가 여러 편이 나올 수가 있지만 이 한 편의 다큐멘터리에서 이 모든 해석을 다 담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이 심의를 내렸다는 거는 징계를 내렸다는 거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파오 기자는 아니 큰 틀에서 선배 말씀이 맞긴 하지만 이 영상 위주로 봤을 때는 너무나 지나치게 그 거의 이승만 대통령은 이완용 취급을 하고 있거든요. 이 영상이. 네. 근데 이승만 대통령의 행적을 보시면 진짜 반일 행동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거기에다가 1도 언급이 없었고 네. 진일로 보일 만한 행동들만 이렇게 강하게 보여주다 보니까 뭐 역사학자로서는 진보든 보수이든 눈에 좀 약간 거슬리는 영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 영상이 진짜 비판을 받을 만한 영상이었으나 네. 이거 또 이렇게 무슨 방송 조치까지 받아야 되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내용에 대해서는 비판이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예. 이것을 어떤 뭐 징계를 준다거나 네.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예, 왜냐하면 너무나 진지한 영상으로 저 눈에 안 보였어요. 그러면 이 방송 심의 제도는 외국에도 다 있죠. 예, 그래서 우리는 사실 그걸 얘기해야 되는데 예. 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뭘 가지고 이제 심의를 해야 되냐 그 규모가 뭔지를 얘기를 했을 때는 나라마다 좀 약간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완전히 선진국들 가보시면 거기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채널의 방송만 하는 나라들이 있고 네. 아니면 지성파 왜냐하면 터키에서는 지성파에는 사립 방송국들도 있거든요. 지상파. 네, 지상파. 죄송합니다. 예, 예. 지상파에는 사립 방송국들도 있기는 하는데 국가가 지상파에만 방송되는 것들을 이렇게 감시하는 나라들도 있는데 네.
근데 이게 시민방송 RTV까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신경 써야 되는 모르겠어. 그렇게 따지면 유튜브까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면 유튜브는 어디나 다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인데. 이 백년전쟁을 방송을 한 시민방송 RTV는 지상파는 아니죠? 지상파는 아니고 이제 PP라고 하는 이제 컨텐츠를 만드는 사업자라고 보면 되는데, 예.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채널이죠. 그러니까 TVN 같은 또 이제 뭐 TV조선 같은 이런 이제 PP라고 불리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공중파는 지상파는 아니고, 그러니까 케이블이나 이제 IPTV 업체에 이제 들어가는, 그러니까 IPTV나 케이블 업체가 선정을 해서 이 시청자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채널 중에 하나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격은. 알겠습니다. 또 지상파에서 또 방송하는 것과는 또 좀 약간의 차이는 있을 것 같고 징계의 수위도 좀 그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네. 하지만 지금 대법원에서는 이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그 징계가 잘못됐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내려졌는데 방송의 자유라는 측면이 있을 것 같고 또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공정성이라는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기계적 균형 여기에 대한 비판들도 상당히 좀 많이 나오는데 이 사이에서 좀 뭐 방송이 어떻게 균형을 잡는 것이 바람직할지에 대해서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알파고 기자부터. 아니 이거 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그런 좀 약간 끈이 없으면 빨간 라인이 없으면 그럼 우리 셋이 이렇게 사석에서 얘기하는 것까지만 해도 신경 써야 되는 건가. 그래서 어디부터는 이제 국민으로부터 감시 받아야 되는 방송인지 어디로부터는 그냥 사석으로 떠드는 거예요 하고 이렇게 분리를 시켜야 되는데 아직 한국에서 그 분리가 방송법에는 규정이 돼 있을 겁니다. 예. 네, 이제 그거는 좀 이제 그러면 그 규정이 된 것을 조금 더 홍보를 하면서 국민이 어디부터 신경 써야 되는지를 알고 거기에다가 제작을 하면 좋겠어요. 예. 정상훈 기자는요? 그러니까 뭐 어떤 뭐 백년전쟁이라는 뭐 콘텐츠에 대해서 뭐 이게 너무 뭐 한쪽으로 쏠린 거 아니야 이런 비판은 가능하지만 이제 뭐 알파고 기자가 이거를 굳이 심의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다라고 하는데 뭐 저도 거기에 대해서 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을 쭉 보면은 이 건을 제외하고도 굉장히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심의 결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방송통신 심의가 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 구조를 보면은 이 좀 이상함과 낯섦의 그 답이 나올 수가 있는데 주로 이제 그 국회의 추천을 받아서 그러니까 네. 뭐 여권 인사, 야권 인사 이렇게 좀 분류가 돼서 심의위원으로 들어가는 구조고 네. 이 정치권으로부터 추천을 받다 보니까 대체로 50대 남성의 심의위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 현재 뭐 20대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뭐 은어라든지 어떤 뭐 좀 20대들 사이에 일어나는 문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좀 뭐랄까요? 이게 꼰대 심의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심의를 내리는 경우들도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 심의라는 것이 뭐 우리 국민들이 모두 보는 어떤 이제 지상파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콘텐츠에 대해서 좀 이렇게 뭐 보고 좀 이게 사회적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판단하는 그런 구조라면 좀 그것보다는 좀 다양한 연령대 그리고 뭐 성별도 좀 다양하게 하고 그렇게 좀 심의위원들이 구성이 돼야 좀 이제 그 우리 사회에서 좀 합의를 할 만한 그런 심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정상근 전 미디어오늘 기자, 자만 아메리카 알파고 신하씨 외신 기자와 함께 한 주간의 미디어 비평 말씀 듣고 있는데요. 기자 지망생을 찾기 힘든 때다. 수습기자 공채 지원을 하는 지원자 수가 매년 줄고 있다고 합니다. 또 대학 언론사 준비반 정원이 점차 축소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장에서도 이런 분위기를 두 기자가 느끼나 궁금하거든요. 어때요? 전 제 나이 또래 한국 기자들이랑 만나잖아요. 다 예. 물어봐요. 뭐 어떻게 기자 됐냐. 네. 가반 수가 취업을 못 하니까 광고가 뜨니까 거기에다가 신청해서 기자가 된 거예요.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그 일자리 공고가 뜨니까 예. 기자건 뭐건 상관없이 예. 저기 한번 지원해 봐야 되겠다. 지원해봐서 그런 식으로 기자 됐다. 그 전에 꿈이 있어서 기자 되고 싶어서 아니고 예. 이런저런 일을 다 하려고 하다가 무슨 법적 회사에서 로펌에서는 뭐 행정원으로도 일할 수도 있었는데 어떻게 돼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라는 직종, 기자라는 일자리 중에 하나로 본 거군요. 네. 정상훈 기자는요?
뭐랄까요? 하여튼 뭐 지금도 이제 뭐 기자라는 직업이 꾸민 뭐 사람들 혹은 이제 PD라는 직업이 꾸민 사람들도 굉장히 많긴 하지만 근데 이런 사람들이 뭐 줄어들고 있다라는 얘기는 좀 듣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보도를 보니까 이 보통 언론사가 어떤 이제 중앙 언론사가 공채를 진행을 할 때 이 수험 번호들이 쭉 있는데 이게 한 1,300번대까지 갔다가 요새는 이제 한 1,000번대 정도까지 좀 내려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예. 왜 줄까? 궁금해요. 그러니까 기자가 별로 역할을 못 하고 있나? 아니면은 기자에 대한 뭐 급여가 적은가? 아니면 사회에서 보는 시각이 다른가? 어떤 측면이 제 있을까요? 보기엔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인간의 본능이라고 방금 처음부터 얘기하잖아요. 경제적인 동기부여하고 명예, 로얄리티 둘 쪽 동기부여가 다 떨어졌어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 있는 스카이 대학교에 들어갔다가 다음에는 괜찮은 언론사에 기자로 들어가면 받을 돈하고 그 대학교 출신인데 대기업에 들어가서 거기서 행정직으로 일한다면 받을 돈 비교해 보면 후자가 더 낫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기자 된다고 해서 뭐 대우가 받아요. 국민들이 그래 당신 덕분에 우리 사회가 공정하다 그런 것도 없고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나 예를 들면 기자들이 받은 상들이 있거든요. 올해 기자상 여쭤보죠. 그것들이 또 이렇게 얼마나 잘 공정하게 주느냐로 넘어가서 그 나라에서 화제가 되느냐. 올해 그 기자가 그런 기사를 썼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렇게 잘 되고 있다. 그런 것도 없고 그럼 뭐하러 기자를 하겠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정상환 기자는.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인데 이 기자에 대한 인식들이 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뭐 기자라고 하면은 뭐 사회부 기자가 좀 대표적으로 인식이 되고 뭐 직접 뭐 취재 현장을 발로 뛰면서 뭐 어디 취재도 하고 막 그렇게 생각이 좀 됐다면은 요새 기자라는 직업에 좀 인식이 앉아서 이제 뭐 연예인 인스타그램 베껴 와서 그냥 그대로 올리고 그게 또 사회적 해악을 끼친다고 욕도 많이 먹고 특히 이제 주변에 20대의 분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거든요. 예전에 그 설리 씨 돌아가셨을 때도 와치독에서 얘기를 했지만 정말 한 뭐 40, 50대 되는 뭐 어떤 분들이 회사를 하나 딱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20대 아르바이트생들 같은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이 사람들한테 기자란 이름을 부여하고 인스타그램에서 그냥 뭐 베껴오는 좀 그런 이제 논란을 좀 확대 재생산하는 뭐 그런 정도의 역할로만 이 소비를 하다 보니까 20대 분들 중에서도 이제 기자라는 꿈에 대해서 좀 회의감이 드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뭐 그 아까 알파고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처우 자체도 굉장히 좀 열악한 곳이 굉장히 많죠. 뭐 굉장히 좀 처우가 좋은 곳은 손에 꼽을 정도로 좀 적은 데다가 특히 이런 좀 젊은 분들이 이 기자로서 취업을 안 하는 것은 뭐 중앙 언론사는 그나마 좀 나은 편이긴 한데 이 지역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래됐거든요. 좀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기도 했고, 그래서 좀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친구들하고 여러 가지 무슨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논쟁이 벌어지면 과거에는 그랬어요. 이거 신문에 나온 거야. 그러면 그 말이 이기는 거예요. 맞았어요. 지금 유튜브에 나온 거야. 지금은 신문에 나온 건데 그거 검증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은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상황들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어떤 계기라고 본다 그러면 뭐 다 꼽을 수는 없습니다만 그 세월호 당시에 좀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좀 하락하고 좀 그런 측면들도 좀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한국에서 매년 뭐 좀 약간 시기마다 무슨 사건이 터지고 기자에 대한 언론이 뭐 좀 약간 신뢰도가 떨어지긴 해요. 예를 들면 5.18도 터질 때는 무슨 한국 언론이 광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썼나요? 누구도 안 썼잖아요. 근데 이제서야 와서 우리는 알게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사건이 한국에서는 뭐 5년이나 3년에 한 번씩 무슨 사건이 터지고 그때 언론이 좀 약간 눈을 감을 때가 있긴 하지만 그거는 그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최근에 와서 그 언론을 하나의 시장으로 보면 그 시장이 지금 위기에 들어갔어요. 언론이라는 시장 자체가 위기다. 예. 왜냐하면 신기술이 이제 도입되면서 사람들이 대한 언론을 찾았고 대한 언론도 나름 사람들의 만족을 시키니까 이게 이제 메인스트림 언론에 대한 필요성. 그럼 거기 이제 다시 나름 내부적으로 개혁을 해서 좀 다시 재정리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그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 거죠. 전체적으로 거기서 가서 일해야 되는 거 하고 거기를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 거. 근데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인 게
지금 뭐 이제 뭐랄까 하여튼 과거 이제 5.18 같은 경우를 좀 예를 들어 보면은 그때도 좀 언론들의 왜곡 보도가 굉장히 심했지만 사실 그게 그 광주 밖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단 말이죠. 왜냐면은 네. 언론이 아니면은 그 시민들이 마주할 그 소통 창구가 없었던 거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기자라는 직업에 대한 뭐 근본적인 의문까지 그 즉시 제기가 되지 못했던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근데 네. 이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완전히 달랐다는 거죠. 왜냐하면 현장에 가 있는 분들이 뭐 트위터도 하고 또 페이스북도 하면서 현장이 이렇더라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거기 계시던 이제 유족분들이 직접 뭐 본인들이 뭐 의사를 또 밝히기도 하고 이게 어떻게 좀 안 되고 있다. 그 언론에서는 뭐 최대 그 규모의 이제 전원 구조 최대 규모의 구조 활동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도가 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가 그 시시각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네. 이게 시시각각으로 이제 언론의 보도가 반박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거보다 이 세월호 사건을 좀 거치면서 기자들에 대한 인식이 많이 안 좋아진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사실인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뭐 그거는 이제 알파고가 아까 얘기했던 좀 기술의 발전이라는 측면도 좀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청취자 의견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K7359땡땡님께서 검찰개혁 못지않게 언론개혁도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라고 의견 보내주셨고 양종숙님께서는 기자 지망생들이 줄고 있다니 안타깝네요. 저 어릴 땐 기자가 존경받는 직업이었습니다. 보내주셨는데 이 기자 지망생들의 수요가 줄고 있다는 것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상황이 일시적인 걸까요? 아니면 앞으로도 지속될까요? 저는 이게 일시적인 것이냐 앞으로 지속될 것이냐는 그 언론의 행동에 달려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 편이에요. 지금의 상황이 중요하다. 어떻게 네, 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뭐 지금처럼 그 너무 많은 매체들이 생기고 이 매체들이 의미 없는 것을 두고 이제 경주마처럼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쭉 이어진다면 거기에 대해서 종사자로서 역할을 할 이유가 전혀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20대들도 그렇고 뭐 다른 분들도 그렇고 뭐 본인이 어떤 일을 취재를 해서 혹은 자기의 전문적인 시각으로 어떤 사안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굳이 언론 지면이나 아니면 방송을 통해서가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대중들한테 전파할 수 있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 기자라는 직업을 유지를 하는 게 딱히 의미가 있는가라는 좀 근원적인 의문이 드는 건데 근데 좀 언론이 뭐 스스로 좀 혁신을 하고 좀 뭐랄까 하여튼 이게 뭐 어떤 뭐 사회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정말 좋은 영향력으로서의 저널리즘을 구현을 하면 다시 또 그 언론이라든지 또 기자라든지 뭐 존경받는 직업이 될 수가 있겠죠. 알파고 기자는. 우리 언론하고 기자라고 하면 제일 다시 이렇게 주요 매체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떠오르긴 한데 사실은 뭐 트위터나 아니면 자기 블로그나 아니면 페북을 통해서 이제 나름 좀 약간 언론 활동을 하고 다음에는 파트리온이라는 사이트 있어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계좌를 받으시면 독자들이 거기에다가 매달 일정 금액을 올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외국에서는 네. 기자에 대한 규제가 변했고 그러니까 시민 언론이라는 그런 채널도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개개인 언론인들이 생겼고 이제 좌우에서도 이렇게 좋은 대우를 받고 좀 약간 신뢰를 받은 기자들이 생겼고 다음에는 이제 그 기자들끼리 또 이렇게 우리 힘을 합치자 개개인으로 활동하면 우리의 힘이 좀 약간 분리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기존 언론이 줄으면서 여기서 또 다른 큰 언론이 생기지 않을까. 언론이라는 거는 지금 한국에 있는 몇 개 대기업하고 그거 아니고 언론이라는 게 일종의 직업이고 이 직업은 딴 분야에 이렇게 흘러가면서 거기서 다시 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알파고 기자의 그런 말씀은 해외 다른 그 나라들도 지금 기자 지망생이 준다거나 아니면 평가가 좀 박하되든가 이런 것들이 좀 동일한 정치적인 상황인가요? 문제가 큰 나라들에서 아직도 기자에 대한 신뢰도가 많아요. 예를 들면 터키에서는 언론이 어마어마한 단합을 받고 있는데도 아직도 기자에 대한 존경하고 신뢰도가 높고 있어요. 그렇군요. 알파고 얘기를 들으니까 생각난 건데 지금 이미 유럽이나 뭐 미국도 그렇고 점점 이제 어떤 매체에 소속된 기자가 아니라 이 프리랜서 기자들의 비율이 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그러니까 거대한 미디어 그러니까 뭐 편집국장부터 뭐 부장을 거쳐서 어떤 이제 그런 이제 형태의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네. 그 어떤 기자가 자신의 색깔과 자신의 이제 시각을 가지고 기사를 써서 그것이 이제 그 매체를 통해서 이제 보여지는 좀 그런 형태로 좀 바뀌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동안 들고요. 쌓여진 그 네트워크도 있잖아요. 저는 이름은 밝히고 싶지 않지만 한국에서도 어떤 기자가 있는데 그동안
그 중동에서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많거든요. 그래서 예. 그분이 가서 이제 언론사들한테 얘기해 내가 니네들한테 IS 다큐 찍어줄까? 그래서 뭐 언론사한테 돈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 돈으로 가서 영상을 찍고 와요. 그 사람 물어보면 그 언론사의 기자가 아니고 단독 기자인데 예. 프리랜서 기자인데 그런 식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도 결론적으로 기자예요. 그래서 기자라는 직업에 대한 규제 그냥 정의가 좀 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뭐 기자가 유망한 직종에서 없어진 건 아니고 네. 언론사가 좀 그 역할이 좀 많이 축소가 그렇죠. 됐다. 예.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리 말씀은 우리 가윤한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댓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근 기자와 알파고 기자처럼 의식 있고 실천하는 기자가 정말 우리 사회의 불꽃 같은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전 3일 동안 밤에는 못 잘 것 같아요. 여기서 말을 덧붙이면 멋없어 보여요. 아 그래요? 보내주셨습니다. 항상 그래요. 자, 주간 미디어 비평하는 와치독 정상근 전 미디어오늘 기자, 자만 아메리카의 알파고 신하시 외신 기자 두 분과